교수님, 한국이요? 혹시 실수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한국군이 강하다고요? 역사적으로 제대로 싸운 적이 있었나요? 제 이름은 마이클 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 역사에 관심이 많아 서양의 전쟁사, 나폴레옹,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전의 전략을 공부해왔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의 전쟁사에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한국군, 솔직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강한 군대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께서 오늘의 강의 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한국군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한 영국 학생 존 해리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혹시 실수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한국군이 강하다고요? 역사적으로 제대로 싸운 적이 있었나요? 미국 학생 마이클 브라운이 덧붙였습니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한 나라일지 몰라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라는 인식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강의가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강의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지형과 역사 속 여러 전투 장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554년 관산성 전투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 중반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당시 백제의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약속을 깨고 한강 유역을 독점했죠. 이에 분노한 백제는 외와 손을 잡고 신라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관산성은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백제와 외의 연합군은 신라를 기습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병력과 연합의 힘을 믿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신라군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매복 전술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형을 완벽히 활용한 은신과 기습 공격을 계획했죠. 백제와 외 연합군이 관산성을 공격하는 순간 신라군은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백제의 성왕은 전투 중 전사했고 연합군은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이 전투는 신라군의 뛰어난 전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였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감탄의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작은 국가가 어떻게 지형과 전략, 그리고 군사적 혁신을 통해 강력한 적을 무찌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북방의 강력한 부족 세력인 여진족과 끊임없는 충돌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진족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유목민 집단으로 기동력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고려는 초기에는 이들과 외교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여진족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며 고려의 북방 국경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적극적인 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려의 국경 지역에서는 여진족의 잦은 침입과 약탈이 이어졌으며 이에 고려 조정은 강력한 군사 개혁과 정벌 작전을 통해 북방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12세기 초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하며 고려의 국경을 위협하자 고려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관 장군이 주도하여 별무반을 창설하였습니다. 별무반은 고려군이 기존에 보유했던 보병 위주의 전술에서 벗어나 기병, 보병, 궁병을 혼합한 새로운 전술 체계를 구축한 혁신적인 부대였습니다. 고려는 당시 여진족이 기동력을 활용한 유목민 특유의 전술로 침입을 감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무장 기병, 정예 보병, 궁수부대를 통합하여 조직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1104년부터 본격적인 정벌 작전에 나선 윤관 장군과 고려군은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여 여진족의 거점들을 하나씩 공략해 나갔습니다. 특히 1107년 여진정벌의 결정적 전투에서 고려군은 철저한 전략과 병력, 운용을 통해 여진족을 압도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려군은 여진족의 주요 근거지를 차례로 점령하고 여진족을 굴복시킨 후 동북 구성에 고려의 방어 거점을 설치하여 국경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려 조정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보급 문제로 인해 구성은 결국 반환되었지만 이 작전은 고려가 단순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군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는 북방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후 금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강한 국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이 패배 이후 더욱 강한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내부 개혁을 단행했고 이후 12세기 후반 금나라를 건국하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고려와 여진 간의 군사적 대립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에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의 기병 전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고려군의 전략적 운영 능력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한 국가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외교와 국가적 결속력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17세기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병자호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627년 조선은 후금과의 전쟁인 정묘호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후금은 명나라를 몰아내기 전이었고 조선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후금과의 화친을 맺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명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태도는 결국 1636년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강대국으로 성장한 후 조선을 다시 침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청태종은 12만 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략했고 조선의 수도 한양은 순식간에 함락당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청군의 포위 속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식량 부족과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결국 47일 만에 항복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러야 했고 이는 조선에게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지형을 활용한 저항전과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한산성에서의 저항전이 있습니다. 조선군은 좁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활용하여 47일 동안 청군의 포위를 버텼습니다. 또한 정봉수와 이립장군이 이끄는 의병과 지방군대는 북방에서 청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청군이 전면적으로 압도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방어전과 국지적 게릴라전으로 청군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며 완전한 점령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강화도에서는 조선 수군이 청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며 강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청군은 장기전으로 가면서 군수 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조선 조정과 유리한 협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서구 열강이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화했던 역사를 익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한국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단순히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군사개혁을 단행했고 특히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북벌론을 재창했습니다. 효종은 조총부대를 강화하고 청나라가 내부적으로 흔들릴 기회를 엿보며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조선은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서양식 화포 전술을 도입하며 전력을 증강시켰습니다. 비록 실제로 북벌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이 단순히 침략을 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군사적 재건과 보복을 준비한 국가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화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조선은 청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를 침략할 때까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다시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의 치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이를 극복하고 다시 군사적 강화를 이루려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패배만 했던 국가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조선은 전쟁 이후에도 군사적 대응을 준비했고 이는 후대 한국군의 정신력과 전략적 사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군사, 역사에서 놀라운 승리와 탄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소와 비웃음은 경외와 존경으로 대체되고 있었죠. 교수님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 특히 맹호사단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게릴라전의 대명사였습니다. 미군은 첨단 무기와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베트콩과의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한국군, 특히 맹호사단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칠판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전술 다이어그램이 그려졌습니다.
한국군의 가장 큰 당점은 야간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미군이 주로 대규모 공격과 화력 집중에 의존했다면 한국군은 게릴라전의 기술을 능가하는 정찰과 기습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베트콩의 전술을 오히려 능가하는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감탄의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이 지역은 베트콩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들은 정글 지형을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야간에 베트콩 진지를 기습하는 작전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군은 총 6천여 회의 전투에서 놀라운 99%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다른 어떤 군대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죠. 미군조차도 이 수치에 놀라워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한국군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전투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탁월했습니다. 베트콩과 구별되는 인간적 접근으로 정보 수집과 지역 강화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죠. 강의실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참전국이 아니라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조소와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존경과 놀라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에서 벌어진 여명 작전은 현대 해양 특수전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오의 구출. 작전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놀라운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죠. 슬라이드에 작전의 상세한 지도와 작전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작전의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호 주얼리오는 아덴만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7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선원 21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는 치밀하게 계획된 야간 기습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정밀함과 속도였습니다.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헬기와 고속단정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밤의 어둠을 이용한 기습 작전은 해적들에게 완전한 기습이 되었죠. 특수부대원들은 극도의 정밀 사격과 순간적인 대응으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원 21명 전원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하게 구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질 구출 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았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현대 군사기술을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핀란드,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입니다. KF-21 전투기는 완전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로 방위산업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첨단 무기 시스템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독자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드론 전투 체계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어 차세대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한국군을 비웃었던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현대 한국군의 진면목입니다. 교수님이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혁신과 전략, 그리고 국가의 의지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한국군을 비웃었던 영국 학생 존 해리슨과 미국 학생 마이클 브라운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해리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제국주의적 시각과 오만함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봤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영국의 오랜 제국주의 역사를 되새기며 작은 국가의 군사적 혁신과 저항 정신을 완전히 간과했던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역시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얕은 이해가 얼마나 큰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강의실 뒤편에 앉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 무심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계로서의 뿌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게 이 강의는 커다란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략, 혁신, 그리고 정신입니다. 그 순간
존 해리슨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의 군사적 역량과 역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도 덧붙였습니다. 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어떤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강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쌓여 있었지만 그 침묵은 깨달음과 성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 뿌리,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속한 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저항,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군사력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그 말씀은 비단 군사력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였습니다. 이 순간 나는 진정으로 내 뿌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